이제 올해 아스코에서 플래너리 세션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표된, 그야말로 아까 게임 체인저 그랬고 프랙티스 체인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올림피아 연구에 대해서 임석원 선생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내용은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하이리스크 헐투 네가티브 얼리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어주번트로 올라파립의 롤을 보고자 하는 페이스 3 트라이얼이고 올림피아라는 이제 명칭으로 저희가 지난 5, 6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던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이 올림피아 연구는 세계의 여러 그룹이 콜래버레이션 해서 진행을 했던 연구가 되겠고요. 미국과 유럽의 콜래버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볼 부분은 우리나라나 일본도 이 올림피아 트라이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환자 약 한 100명 정도가 스크리닝을 하고 진행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올림피아 트라이얼의 스터디 레셔널은 이제 보고될 때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블렛이 있는데, 결국 DNA 데미지를 리페어를 잘 못하게 하는 파프 억제제를 점라인 브라카 환자에서 이용해서 릴랩스를 줄여보자.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림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수많은 DNA 손상이 일어나고 있고, DNA가 손상돼서 더블 스트레인 브레이크가 생기게 되면 세포 주기를 돌면서 non homologous end joining 혹은 homologous end joining을 통해서 이 손상된 DNA를 복구를 하고 다시 세포 주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도중에 내내 작동하는 것이 non homologous end joining이고요. 그다음에 homologous end joining은 주로 S 페이즈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non-homologous end joining은 에러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손상 메커니즘이고요. homologous recombination은 조금 더 정교한 리페어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DNA 사선 가닥이 끊어졌을 때 5'에서 3'으로 가는 가닥을 잘 남겨주고 나머지를 잘라버리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브라카하고 MRN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브라카 프로테인하고 MRN 컴플렉스가 빨리 와서 여기를 잘 잘라줘야 예쁘게 5'에서 3'으로 진행하는 한 가닥 사슬만 잘 남겨주게 되고요. 이 한 가닥 사슬을 잘 남겨주고 나서 이 브라카하고 그 다음에 팔브가 작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D 쉐입을 만들어주면서 호몰로고스 리컴비네이션이 진행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카 1, 2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호몰로고스 리컴비네이션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진이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진의 패스웨이를 모두 다 블럭했을 때 세포가 손상되면서 셀데스가 일어나는 것을 신센틱 레탈리티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점라인 브라카 환자에서 캔서 셀은 싱글 스트레인드 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파프가 빨리 리크루트 돼가지고 DNA 손상된 걸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파프 이니비터를 처리를 했을 경우는 싱글 스트레인드 브레이크가 그대로 있는 채로 세포 주기가 돌아가면 이게 더블 스트레인 브레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트레인드 브레이크도 축척이 되고 더블 스트레인드 브레이크도 축척이 돼서 세포가 손상되게 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프 트래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DNA가 손상되는 곳에 파프가 있는데 파프 거기에 파프 이니비터가 작동을 하면서 파프 사이트에 트래핑을 하면서 DNA 리페어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손상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싱글 스트레인드 브레이크, 더블 스트레인드 브레이크 되면은 스털드 포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제 정상적인 복구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약제가 파프 이니비터이고, 이 우리나라에서 어베일러블한 파프 이니비터는 올라파립이라는 약제와 탈라조파립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제들이 보조요법으로서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전이암 환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조요법으로 가서 저희가 올림피아 전에 올림피아 D라고 해서 이거는 메타스타틱 디지즈에서 파프 이니비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트리트먼트 오브 피지션스 초이스, 여기에서는 싱글 에이전트 케모세라피였습니다. 그래서 점라인 브라카가 있는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 중에서 과거에
탁센 앤 안스라사이클린을 치료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2대1 랜더미제이션을 했을 때 올라파립이 모노세라피에 얼마나 비교해서 우월한가를 보는 올림피아드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에 아시아 환자를 저희가 한 30% 리크루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림피아드는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 환자의 데이터이고요. 올라파립의 메디안 PFS가 7.0개월로 모노세라피인 케모세라피의 4.2개월에 비해서 하자드 레이셔 0.58로 40% 정도 프로그레션을 늦추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40%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는데요. 보시면 커브는 굉장히 처음부터 갈리기 시작하고 실상은 이 커브가 나중에는 약간 좀 만나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서브타입 아날리시스에서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는 계속 갈리지만 ER 포지티브 환자에서는 약간 커브가 가까워지는 그런 서브그룹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제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서 의미가 있으니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혹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큐어러블 디지즈가 된 상태에서 보조요법으로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진 것이 올림피아 연구가 되겠습니다. 올림피아 연구는 실제로는 점라인 브라카 1, 2 뮤테이션이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로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의 확률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한 5%라고 가정하고 이 트라이얼을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서브그룹이 있습니다. 그 서브그룹 중에는 네오주번트 키모세라피를 한 그룹이 있고 수술을 먼저 하고 어주번트 키모세라피를 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주번트 테라피를 한 경우에는 아까 이경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크리에이트X처럼 TNBC인데 넌 PCR 그리고 ER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우리 그 아베마시클립 어주번트 트라이얼에서도 생각했던 CPS 이지 스코어가 3점 이상, 사실 3점 이상 되려면 거의 그레이드 3이거나 노드 포지티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ER 포지티브 환자 중에서 네오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했지만 PCR이 오지 않고 하이리스크 포 릴랩스인 사람들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어주번트 그룹으로서는 수술을 먼저 했는데 TNBC 중에서 T2 이상 그리고 노드 포지티브 그러니까 TNBC 중에서도 아주 얼린 스테이지 1의 튜머 사이즈가 작은 환자는 배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올라파립이라는 에이전트도 나중에 이제 롱텀 이펙트가 루케미아나 MDS와 같이 다른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를 감수할 만한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을 때 어주번트 올라파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은 모두 다 플라세보 그룹의 환자도 적절한 케모세라피를 안스라사이클린 탁센을 6사이클 이상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올라파립은 300mg BID를 1년 동안 투여를 하였고요. 플라세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 알약을 1년 동안 BID로 투약을 하였습니다. 스트래티피케이션 팩터는 홀몬 리셉터 있는지 여부, TNBC, 그리고 네오주번트인지 어주번트인지, 과거에 플라티넘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팩터로 가져갔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그리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디스턴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럴 서바이벌, 기타 등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어썸션은 사실은 IDFS의 하자드 레이셔를 0.7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1,800명의 환자를 리크루트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어널리시스는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이벤트가 330개 이상인 경우 나타난다면 90%의 파워로 투사이디드 알파 5%로 우리가 통계적인 가정을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고 이런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P-밸류는 0.005 미만으로 두고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안드류 텄 선생님께서 보고한 것들을 가능하면 혹시나 한두 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올림피아 트라이얼은 점라인 브라카 1, 2 뮤테이션이 있는 얼리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디케이션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서저리와 키모
라디에이션은 우리가 표준 치료로 모두 다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점라인 BRCA1과 BRCA2 환자가 약 70%, 약 30%였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리셉터 파지티브 환자가 약 한 17% 정도 내외 들어갔고 TNBC가 주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약의 안정성 때문에 TNBC는 처음부터 등록을 진행하였고 ER 포지티브 환자는 메타스타틱에서 톡시시티 프로파일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호르몬 트리트먼트라는 스탠다드 오브 케어와 같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르모널 에이전트와 올라파립을 드럭 인터랙션 테스트까지 하고 나서 등록을 허용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환자 921명은 올라파립을 투여를 하였고요. 약 50%의 환자는 플라세보를 투여했는데 이 플라세보는 이미 과거에 어주번트 혹은 네오주번트 키모세라피를 했던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R 포지티브 환자들 중에서도 모두 다 키모세라피를 했던 대상 환자가 되겠고 이제 엔드 오브 트리트먼트는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션 캐릭터리스틱 중에서 그 호르몬 리셉터 파지티브와 TNBC 이외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글로벌 트라이얼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메노포잘 우먼이 62%, 그다음에 포스트 메노포잘 환자가 약 40%. 그래서 프리메노포잘 우먼이 도미넌트하다는 거는 특성상 점라인 브라카 환자들이 영에이지 온셋 브레스트 캔서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프라이어 케모세라피는 어주번트 반, 네오주번트 반 정도 들어갔고요. 안스라사이클린, 엔탁센을 모두 다 사용한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리셉터 파지티브 환자에서는 호르모널 트리트먼트를 거의 대부분에서 컨커런트하게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1년 동안 먹은 것을 얼리 리절트를 IDFS가 하자드 레이셔 0.7인 시점으로 생각해서 이제 아날리시스를 하였고 1년, 2년, 3년째 각각 계속 커브는 처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벌어지고 있고 물론 우리가 롱텀 팔로우업을 할 것인데 3년째에 77.1% vs 85.9%, 하자드 레이셔 0.58. 이런 하자드 레이셔는 저희가 어주번트 파퓰레이션에서는 헐투 파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어주번트 트라투맙을 사용했을 때 이런 하자드 레이셔를 봤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가정인 0.7보다도 낮은 하자드 레이셔를 보이면서 3년의 이벤트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8.8% 디퍼런스를 보인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계속 팔로우업은 해봐야 되지만 톡시시티가 마일드하면서 이런 베네핏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프랙티스 체인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톡시시티는 상당히 마일드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자주색이 올라파리 군인데 노지아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타겟티드 에이전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티에메틱스를 잘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파티그, 그 다음에 보미팅 이런 GI 톡시시티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마톨로직 톡시시티로서는 조금 도미넌트한 게 아네미아였고요. 실제로 약 한 4분의 1의 환자가 아네미아가 있어서 플라세보 그룹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특히나 그레이드 3 이상인 환자가 약 9%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트로페니아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 한 16%대 7% 뉴트로페니아가 있었고 이 아네미아를 어떻게 매니지하는 거가 환자의 파티그를 매니지하는 데 중요하였습니다. 걱정했던 MDS AML은 올라파립군의 0.2% 그리고 플라세보 군에서는 0.3%로 큰 차이가 없었고요. 또 하나 걱정했던 뉴 프라이머리 캔서는 2.2%, 3.5%로 큰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DFS의 타입을 보면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결국은 디스턴트 페일리어였습니다. 그래서 디스턴트 페일리어 레이시 플라세보의 13.1%가 올라파립군의 7.8%로 개선된 양상을 보여주었고 그 이외에 로컬 리커런스 혹은 컨트라리터럴 혹은 다른 장기의 캔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이벤트가 19.5%에서 11.5%로 낮아진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어주번트, 네오주번트 파퓰레이션이나 아니면 브라카 1, 2 모두에서 공히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과거에 플라티넘을 사용한 환자 혹은 호르몬 리셉터 파지티브 환자는 사실 들어간 환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파퓰레이션 자체가 1800명 중에 굉장히 낮은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턴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역시 하자드 레이셔가 0.57, p-밸류 0.001 미만으로 3년째에 봤을 때 의미 있게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오버럴 서바이벌은 아직은 머추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트림 아날리시스이기 때문에 오버럴 서바이벌도 원래 프리디파인된 오버럴 서바이벌의 바운더리를 크로스하면 언블라인딩하고 올라파립을 크로스오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레셔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통계적인 의미가 도달하진 않아서 롱텀 팔로업을 할 것이고, 이 블라인디드 팔로업을 유지하는 거는 인트림 아날리시스 p-밸류가 0.01 미만으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을 보면 결국은 키모세라피를 한 하이리스크 얼리 브레스트 캔서인데 점라인 브라카 1, 2가 있는 경우에 올라파립의 1년 보조 투여로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향상시키면서 리커를 42%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건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건 어쨌든 바이오마커로 점라인 브라카 1, 2가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사실 컨트롤군의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보면 저희가 보통 보는 그래프보다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3년에 77%. 그래서 이런 파퓰레이션을 잘 찾아놔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점라인 브라카 테스트를 보험으로 할 수 있는 파퓰레이션이 상당히 좀 제한돼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보험이 처음에 이제 리임버스먼트 된 이후에 작년에 여러 가지의 이유, 그리고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서 파프 이니비터가 이제 서바이벌 PFS 베네핏을 보이면서 저희가 프랙티스에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적응증이 약간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캔서나 오바리안 캔서 패밀리 스토리가 있으면서 환자가 브레스트 캔서인 경우, 그다음에 한 환자에서 브레스트와 오버리가 모두 다 있는 경우, 브레스트 캔서인데 40세 미만에 이게 35세에서 40세로 연장되었고요. 그다음에 TNBC 중에서 60세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바이레터럴 브레스트 캔서, 메일 브레스트 캔서, 에피셀리얼 오바리안 캔서인 경우에는 이 점라인 브라카 테스트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퓰레이션을 잘 찾아내고 알아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은 전체 환자의 약 한 5%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올림피아드 트라이얼을 하면서 아시아 데이터를 정리를 하다 보니 약 한 13.5%가 전이암 중에서 점라인 브라카 1 혹은 브라카 2의 뮤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마커이고, 저희가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로 ER과 헐투를 보는 것 이외에도 이런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이런 걸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테스트를 할 건가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과제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어주번트 캡사이타빈,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의 약제, 그리고 ER 포지티브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CDK4/6 이니비터를 점라인 브라카가 있는 환자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가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A부터 Z까지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라인 브라카 테스팅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각 병원들에서, 많은 병원들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한점이 많아요, 선생님.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보면은 올림피아 트라이얼의 ER 포지티브인 환자 퍼센테이지는 전체 20%가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스터디 디자인 때문에 실제 환자를 리크루트를 못했지만,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ER 포지티브 환자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인 프로포션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ER 포지티브와 트리플 네거티브의 그 프로포션은 전체적으로 한 반반에 해당할 정도로다가 많거든요. 근데 ER 포지티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테스트하는 연령이 40세 미만으로 이하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이제는 실제로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한이 좀 풀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짜 이런 거를?
이 13.5%가 저희가 원래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점라인 브라카 테스트를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올림피아드 트라이얼 팀에 정말 여러 번 부탁을 해서 타임라인까지 2년 동안 어겨가면서 한 건데 이 13.5%가 TNPC나 ER 포지티브가 비슷하거든요. 브라카 1, 2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ER 포지티브 브라카 2 뮤턴트 환자도 비슷한 베네핏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으면서 ER 포지티브인데 이제 하이리스크이거나 파프 이니비터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메타스타틱 세팅에서 올라파립이 급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가의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임상 현장에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애주먼트 세팅에서도 저만한 이렇게 프랙티스 체인징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보험 시스템에서 빨리 좀 현실적으로다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네. 맨날 저런 게 발표가 되면은 다음날 진료실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료실에 돌아와가지고 한 2, 3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늘 가슴 아팠고요. 이게 지금 검사하는 것들도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는 저렇게 하이리스크 환자를 저희가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렇게 나와야 데이터도 조금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벤트가 조금 더 얼리에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저거보다 리스크가 작은 환자들은 베네핏이 없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 약은 저 베네피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시전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험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또 순간 우리 항상 그렇게 레이블이 저걸 또 쫓아가면 이를테면 나는 1.5cm인데 뭐 나이가 35인데 못 먹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뭐 이를테면 얼마가 들더라도 약간 더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은 사실 더 커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선생님 맨날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게 훨씬적인 문제고 제가 단언을는 잘 안 하는데 말은 크게 해도 세게 해도 근데 이거는 리스크를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0.01이 안 돼서 이제 클로스 오버가 사실은 저희 환자 중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결과 나왔는데 저는 혹시 플라세보면 약을 주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그때 티치랑 그다음에 안티어투는 그런 약제들이 꽤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이제 기대를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 환자는 브라카 캐리어니까 나중에라도 제발만 안 했으면 먹으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여기서 그 세컨더리 말리그난시가 컨트롤 그룹에서 높은 것도 브라카 다 캐리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약은 제가 괜히 근데 이 약은 인디케이션을 확대해도 베니피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비급여로다가 약제를 사용하는 거를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사의 진료권이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내가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막아놓은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블과 또 보험 공고안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환자와 의사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문구해서 무슨 저희가 법조인이 아닌데 의학적인 상황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좀 계속 지나면서 오히려 거꾸로 아니지 않나 싶고 저렇게 데이터를 보고서 매우 기뻤으나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는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설득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잖아요. 재발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은 이제 심평원은 이걸 볼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점차는 사실은 벌어지고는 있어서 5년 기다리면 될까요, 선생님? 그렇게 딴 나라에서는 지금 다들 쓰고 있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선생님이 5년 말씀하셨고 오버올 서바이벌이 임머추어 해서라고 하는 게 정말 그 금과 옥조 같이 지켜야 될 말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프랭클리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사실은 더 생기는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불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되니까 그 의학적 담론이 아니라 불법이 되니까 서로가 불편하면서 하는 게 한편 그 되게 어두운 단면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가 딱 나오고 나서 해당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전이성 유방암이 예후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완치는 현재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어떻게든 완치율을 높여야 되는데 데이터도 있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맞춤 치료, 정밀 치료, 바이오마커가 있고 그에 대한 약이 있고 그거를 잘 디자인해서 실제로 이렇다는 걸 보여줬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쓸 수 없다는 거는 좀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시면 올라파립을 먹어도 3년에 IDFS 85%도 굉장히 저는 사실 이 데이터 보고 쇼킹하긴 네. 했습니다. 근데 이 77%는 정말 낮고요, 3년에. 저희가 보는 어떤 네, 어주번트 데이터보다는.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지만 저게 프리메노플이 60% 넘게 나오고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 이유에서 저도 잘 이해 못했었지만 ER 포지티브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랑 그런 게 계속 좀 남는 40대 중반이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 막 한참 키우고, 네. 아니 그러니까 45세 환자가 예를 들면 다른 병이 아니라 다행히 브레스트 캔서라서 메타가 돼도 10년 살아도 55세 이거든요. 맨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거는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거, 그 치료에 어떤 환자랑 어떤 가족이 어떤 의사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근데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해줄 거 다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의학적 성과고. 그게 리얼이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5세 환자가 걸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 어느 연령이든 아깝지 않은 건 없지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임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면서 그 꼭 집어 얘기하실 때 생각났던 게 에주번트 허셉틴의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는 에주번트 키모테라피를 하고 그 다음에 컨커런트 또는 시퀀셜하게 허셉틴을 썼을 때 트라스투즈마브의 역할이 있었는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혹시나 오해하셔서 네. 항암제는 절대로 안 하고 저렇게 좋은 약이 있으니까 나는 저 약만 쓰겠어요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기존의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대로 그렇게 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발표를 준비해 주신 네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그런 뒷이야기들까지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는 오늘 얻은 수학 중에 아주 또 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청년의사에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늦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25분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